조심스럽게 장담하고 맘 편하게 한담하고 신나게 만남합니다. 여자 셋의 삼담노법. 다양한 컨텐츠를 읽고 수다를 떨며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여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도 키니 파괴왕 개복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파괴왕 개복치 근황 토크 첫 마디 이렇게 써왔어요. 행복한 돼지가 되었습니다.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식욕이 모르겠어요. 저는 365일 식욕이 폭발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PT를 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회원님 식단 조절하지 마시라고, 행복하시죠?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그냥 지내시면 돼요. 벌크업 중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본의 아니게 벌크업을 좀 하게 됐고, 5월에는 사람을 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셨고, 이렇게 계속 쓰레기처럼 살 순 없다 라는 다짐하에 금주를 시작해서 오늘 녹화는 오늘이 16일차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위기입니다. 이렇게 습한 더운 여름날 그리고 저희 샤워하고 오늘 마시는 맥주 한 잔의 그 즐거움을 제가 너무 잘 알아서 대위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끝나고 1주년이라서 놀 거란 말이에요. 사이다 마실 거예요. 저는 그런 근황을 보고 드립니다. 네, 키니님은요? 네, 저는 한 3개월 정도 이제 놀고 먹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일을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고민들과 또 적응하는 시기를 좀 보내고 있고요. 제가 요가를 이제 열심히 한다고 예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원래 저의 운동 이 플랜의 최종 목적지가 현대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몸을 좀 쓰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좀 시도를 해보고자 기초반에 등록을 했습니다. 2번밖에 안 듣긴 했지만 어떠세요, 소감은? 소감은 일단 난 역시 몸치구나. 난 정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열등이구나를 또 이제 새삼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거랑 별개로 이렇게 뭔가 막 바닥을 구르고 막 돌고 이런 거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살면서 되게 재밌어요. 처음 수업부터 그런 걸 막 해요? 바닥을 굴러요? 네, 구르고 이런 이제 기초 동작들? 그게 기초 동작이에요? 네, 와. 그런 거를 하고 하는데, 어른 돼서 그럴 일이 진짜 넘어지지 않고 없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정말 그 역동적으로 내 몸을 쓰는 그런 거를 진짜 성인 돼서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좋겠다. 네. 제가 뭐 일 때문에 무용을 하는 분을 가까이서 뵐 기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항상 생각한 게,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분만 이렇게 몸이 열려 있어요. 멋있다. 꼿꼿하게. 전혀 그런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 엄청난 코어와 바른 자세와 열린 가슴. 그게 너무 인상적이고 되게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열린 자세, 바른 자세, 네. 열린 가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도는 거 시켜도 돌다가 중간에서 멈추고 중간에 애매하게 넘어지고 약간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재미있습니다. 중간에 네, 뭐 어정쩡하게 이렇게 넘어져 있고 할때 멈추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몇 개월 뒤에 이 또 후기를 들어보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초반 끝나고 초급반이 되는 그날까지. 기초 다음이 초급이에요? 네. 거기서는 이제 작품을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요. 안무와 네네. 공연하시면 저희 꼭 갈게요. 약간 눈을 버릴 수는 있는데 즐거움이 하계회 있을 것 문화고 같아요.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줬습니다. 네, 저는 가족들이랑 잠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속초랑 고성, 홍천 이렇게 해서 다녀왔어요. 다행히 비를 만나지 않아서 되게 즐겁게 여행을 다녀왔는데, 제가 다녀오면서 이제 팁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속초에 그 대관람차 생긴 거 아시세요? 속초 아이라고. 네, 그거를 이제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그 오픈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그 매일 달라요. 매주 달라요. 왜요? 모르겠어요. 어떤 날은 뭐 10시에 오픈을 하고, 어떤 날은 2시에 확인은 당일날 해야 오픈하고. 되나요? 당일 혹은 그 전날, 저희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갔는데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안 하나? 이러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주에 그 오픈 시간이 이렇게 포털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런 거였나 봐. 그래서 이번 주는 2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오픈런으로 이제 가서 사람이 많을 때는 줄을 정말 몇 바퀴를 계속 기다려서 한 1시간 넘게 기다려서 15분 타고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가실 것 같으면은 시작하기 한 1시간 30분 전에 가셔서 1시간 혹은 30분 전에 가셔서 분위기를 싹 보고 사람들이 줄 선다 싶을 때 줄 빨리 서야 돼. 줄 얼마나 서셨어요? 저 줄 별로 안 쓰고, 왜냐면 저희는 1시간 정도 전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좀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3번째 줄을 섰어요. 그래서 첫 타임에 바로 섰어요. 탔어요.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잘 봐서 빨리 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타고 내려오니까 정말 줄이 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속초의 명물 만석 닭강정은 여름이라서 배달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사야 하는. 네네네. 돌아오실 때 아예 사서 그 일정을 그렇게 잡으시던지 아니면 그 옆에 중앙 닭강정 배달이 돼요. 거기도 맛있더라고요. 네. 네. 먹고 싶네요. 네. 맛있었어요. 너무 단순하네요. 굉장히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팁들을 제가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 네, 굉장히 오늘 오프닝이 길었는데요. 저희 이번 작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애프터 양이라는 영화고요. 코고나다 감독, 그다음에 콜린 파렐, 조디 터너 스미스, 저스틴 H 민이라는 배우가 출연한 SF 영화입니다. 이걸 선정한 이유는 제가 최근 본 영화 중에 가장 아름답고 영화적이라고 느껴서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거 네이버에 이제 검색해봤을 때 영화 소개글이 너무 재밌어서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함께 살던 안드로이드 인간 양이 어느 날 작동을 멈추자 제이크 가족은 그를 수리할 방법을 찾는다. 그러던 중 양에게서 특별한 메모리 뱅크를 발견하고 그의 기억을 탐험하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무엇을 남기고 싶었어, 이 양?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굉장히 악연하네요. 네, 감성 SF 영화. 이렇게 좀 분류하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감성 SF. 감성 SF 왠지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저 키니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요즘에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너무 저에게 많이 쌓여왔는데, 그런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예측하는 범위를 넘어선 어떤 체험을 하고 싶다는 요즘 그런 갈망이 되게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봐도 그 그림을 이제 설명을 읽고 나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그림을 마주한 순간 뭔가를 체험하는 이런 거를 좀 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영화적 체험이다.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체험을 선사해주는 영화다라고 좀 느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시적이라는 그 평을 보고 갔었는데, 정말 그 포에틱 시네마라는 말에 정말 딱 들어맞는 작품이다라고 좀 느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시적이라는 말 되게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 전 잤거든요. 아니, 처음에 갔는데 1시간 정도 자가지고 자고 딱 깼더니 되게 겸연쩍더라고요. 막 옆에 분들은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느낌이 있게 분위기가 있잖아요. 훌쩍훌쩍하고 막. 아씨 어떡하지, 여기서 나도 그런 척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자고 보러 갔어요. 오늘은 절대 내가 자면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 근데 또 잘 뻔했어요. 다행히 자고 간 효과 덕분인지 자진 않았는데, 이게 되게 정적인, 아까 말한 시적이라는 거는 물론 모든 시가 다 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시에 따라서도 그 내용이나 어떤 표현 방식에 따라서 그 어떤 것보다 동적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시라고 하면 되게 정적인 걸 떠올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시적인 영화 이꼴 애프터양 정적인 영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그 정적인 걸 즐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있어서 이 영화를 즐기는 데 있어서 갭이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영화가 싫었다 별로였다는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좋지도 않아서 그냥 그저 그랬다? 나쁘지 않았다?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저는 정말 좋게 봤고, 되게 이렇게 보면서
와, 저도 이거 되게 영화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했고, 야, 이거 너무 좋다. 이런 걸 어떻게 저는 지금 아까도 궁금한 게 그 네네. 영화적이라는 거에 네네. 영화적이라는 정의가 뭐예요? 그거를 저희가 네. 나중에 네. 키니님이 말씀하신 여기 영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하거든요. 네. 이렇게 거기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너무 이제 좋게 느끼고, 저는 이제 보면서 내내 이것은 죽음에 대한 얘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뻔한 비유나 은유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또 왓챠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이 영화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곧 삶에 대한 이야기, 상실과 존재에 관한 이야기, 부재로 존재를 절절히 실감하는, 비밀을 알게 되지만 그조차 진실인지 전부인지는 영원히 모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좋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저는 이게 죽음과 애도에 대한 아주 큰 은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양이 멈추면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양의 부재, 양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가족의 이야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양과 이별하고 헤어지기 싫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끝나는 이야기고,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뭔가 그런 죽음과 애도에 관한 그 단계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런 은유로 와닿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그 어떻게 보면 또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사랑이 또 인간적인 해석의 사랑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결코 증명되지 못하는 어떤 사실,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어떤 것에 다가가려는 인간의 어떤 그 과정이나 이런 걸 그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제이크가 양의 기억의 조각조각을 보면서 이렇게 양이란 무엇이었나, 어떤 존재였나, 양의 역사, 내가 몰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더듬어가는 과정이, 근데 저는 이제 알 수 없는, 영원히 알 수 없는 타인을 더듬어가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영화로 딱 이렇게 와닿게 해준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제가 또 여쭤봤어요. 이 영화는 무엇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우리 화기양님께서는? 저는 기억과 사랑이라고 했는데, 아까 그 한 줄 평 쓰신 네네. 부재로 존재를 실감하는 비밀을 알게 되지만 진실인지, 요거랑 약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이랬던 게, 그러니까 같은 걸 보고도 어떻게 기억할 거고, 맞아. 남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기억할지, 그 부분이 기억과 사랑 중에 기억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했고, 이제 기계라고 통칭할 수 있는 혹은 무생물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의문에 답을 하자면 저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것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전쟁터에 있던 군인들이 전쟁 로봇과 동행을 하다가 전쟁 로봇이 소위 사망을 한 거죠. 근데 굉장히 거기에 이입을 해서 막 오열을 하고 막 그 오열한 동료를 떼내는 그런 걸 봤는데, 그걸 알 것 같은 거야. 그 마음을 한낱 기계에 불과하지만 애정을 줬고, 왜 우리 막 차사도 이름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친구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애착 인형 이런 거 있는 것도 그렇고, 뭐 다 찢어질 때까지 못 버리고,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은 그렇게 무생물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다라는 답을 혼자 자문자답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는 기억과 사랑에 대한 영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맞아요. 키니님. 네, 저는 산도님의 의견이랑 좀 비슷한데, 이제 기억과 애도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부재로 존재를 실감한다라고 하는데, 그 애도의 이제 과정을 이야기를 할 때 맨 처음인 과정이 이제 상실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금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애도 상담을 할 때도 뭐 어떤 사람이었는지, 좋은 면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함께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데, 그런 거를 이 영화에서 내내 사실 보여주고,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애도의 단계 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내가 알던 그 존재를 놓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이 사랑하고 기억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화도 그 내가 알고 있던 양이 아니라 새로운 양의 모습을 그 메모리 뱅크를 탐험하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양에 대해서 새로이 이해하고 또 더 잘 기억하고 사랑하는 그 과정을 보여준 영화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예전에 다뤘던 맞아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거기에 관내 분실이 좀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죽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금 좀 알아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쳐도 결국 그 사람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 좋아요. 네, 그게 너무 모르겠어요. 그게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도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용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무용하지 않은 거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애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탐구해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사람 혹은 존재에 대해서 탐구해가는 과정 자체가 되게 좀 숭고하게 느껴지고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이 코고나다 감독인데요. 이분은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파친코의 공동 연출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그 특징이 여기서도 굉장히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가족도 그저 다양한 인종이 네. 존재를 하고 그 가족 사진 보면 되게 희한하잖아요. 네, 처음 되게 진짜 이상해요. 네. 서양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과 아시아닌 여성, 입양. 입양 여성과 로봇 맞아요. 아시아 로봇과 이 가족의 형태 자체가 되게 이것이 바로 금미래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캐릭터들에서 굉장히 디아스포라적인 특징을 다 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셨는지. 실제로 이 영화 보고 그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네. 그 코고나다 감독이 그런 아시안의 정체성을 굉장히 많이 넣은 영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이제 중국인으로 나오지만 막 뭐 거기서 고추장을 만드나 맞아요, 막 이렇게 맞아요. 한국도 섞여 맞아요. 있고 뭐 네. 일본 차문화 같아 보이는 그런 지점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짬뽕해 놓은 게 일부러 사실 미국인들이나 서양 사람들이 그런 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일부러 그런 설정을 좀 넣었다라고 하신 것도 봤는데 이 작품에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그 디아스포라적 어떤 콘텐츠를 담은 주제의식을 좀 담은 영화라고 저도 느꼈고 그게 그러니까 그 인종뿐만이 아니라 이 인간과 비인간도 네. 넣었잖아요. 맞아요. 테크노 휴먼, 네. 독재 인간 이것도 되게 디아스포라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의 특징이 무엇이지? 라고 또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문화 테크노잖아요. 양이. 맞아요. 그러니까 문화 테크노가 어떤 문화적인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그 테크노 로봇인데 근데 이제 그 양이 하는 대사에 그런 문화 테크노로서 갖는 한계점에 대한 대사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이 뭐 가진 역사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왜 우리가 뭔가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갖게 되는 걸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막 저도 막 한일 전쟁이 아니 한국 전쟁을 겪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겪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역사엔 그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그 테크노랑 또 차이가 뭐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그때 파친코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솔로몬이 선자에게서 이제 듣는 얘기. 그러니까
그 3세대, 4세대들이 듣는 나 자신의 뿌리에 대한 얘기는 과거에 있었던 일로서 지식으로서 나에게 들어온 얘기고 실제로 자신이 감각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 테크노적인 그 입장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를 느껴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때를. 그래서 저도 그거랑 굉장히 겹쳐지게 느껴졌고 그런 얘기들이 제일 이렇게 표면으로 나오는 지점이 차에 대해서 제이크와 그 양이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사랑하는 서양 백인. 이 사람도 굉장히 이중자아죠, 사실은. 그리고 차를 지식으로 아는 중국계라고 설정된 로봇의 간의 대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존재나 자아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정의되는가, 역사와 지식이 사람을 만드는 것인가, 우리가 보통 흔히 뿌리라고 말하는, 아니면은 그 제이크처럼 취향, 자신의 어떤 끌림, 흥미, 뭐 열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만드는가, 이런 질문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 파친코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양 역할한 배우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도 이제 한국계 한국계죠. 미국인인데 그 사람 인터뷰도 오기 전에 읽었는데 그 저희가 방금 이야기한 나는 그러면 과연 한국인인가? 내가 그런 들음으로써 알고 있는 나의 역사가 과연 정말 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그 디아스포라로서 자기도 항상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하고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아이를 낳으면은 나의 어떤 것을 물려줄 것인가, 이런 것도 자신의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 아시아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어떤 주제의식이 그런 파친코랑 또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저는 영화를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두 분의 얘기를 듣는 게 지금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두 번째 질문 주셨던 거에 대해서 역사가 사람을 만드나 취향을 만드는가, 이거를 선천적이나 후천적이라는 아주 단순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도 된다면은, 제가 파친코 때도 아마 헷갈린다 내지는 뭐 둘 다 혼자 하는 게 아니냐라고 대답을 했었을 것 같은데, 핏줄을 속일 수 있는 네, 맞아요. 했었죠, 핏줄 얘기했을 우리가. 때. 네. 근데 이 영화만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그 후천적인데 조금 더 손을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제이크 맞나요? 맞아요. 제이크의 경우도 그렇고, 양도 그러니까 초반에 입력된 그 어떤 지식 면에서는 그 선천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그 메커니즘은 잘 모르지만 그 이후에 받아들이고 하면서 변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건 후천적으로 변화한다는 쪽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씩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는데, 아까 왜 아시안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뭔가를 물려준다는 게 되게 아시안적이라고 양 배우가 얘기했다는데, 그거를 저도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저 엄마는 왜 그렇게까지 이 딸에게 자기의 뿌리랑 연결시켜 주려고 애를 쓸까, 그 로봇을 사면서까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만약 뭐 서양 아이거나 뭐 백인 아이거나 혹은 아프리칸이나 뭐 이쪽이었다고 해도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아시안적인 전통과 명맥을 잇는 것이 아시안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런 로봇들이 있고, 중국이나 아시안 그 문화 로봇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회사에. 네, 그런 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제가 최근에 행복의 지도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이제 어떤 작가가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과연 어느 나라가 행복한가,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은 왜 행복한가 혹은 불행한가 이런 걸 분석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중동에 갔는데, 중동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돈이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은 불행해 보일까, 이런 걸 생각하다가 자기만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의 역사가 없고, 거기에 있는 문화는 다 돈으로 외국에서 가져온 문화로 가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사람은 분석을 했더라고요.
혹시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방진데요. 저도. 그리고 행복하지 않는다고 어. 판단 내리는 것부터가 되게 음. 우습고 굉장히 백인 서양의 맞아. 사람의 그 의식인 것 같아요. 저도 우스워요. 저자가 네. 어느 인종인지가 좀 아, 궁금해요. 백인 남성이요. 우스워요. 그랬을 네. 것 같다. 함부로 판단하죠. 네.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사람이 건방진 거랑 별개로 실제로 그 역사를 가졌다는 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의 큰 큰 요소인가라는 좀 고민은 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방금 말씀하신 건방진 것과 별개로 그 정체성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가 광화문에 있는데 진짜 요즘은 하도 다녀서 별 감흥이 없지만 초반에 그 광화문에 있는 경복궁을 볼 때, 그리고 저는 고궁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러니까 자부심이란 표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자부심 같은 거 같기도 해요. 내가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저런 멋진 게 있고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저도 모르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제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거를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배워오기도 하고 그게 나의 나라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이런 걸. 사실 우리는 조선인이 아닌데 마치 조선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이제 시대에 있었던 국가들에게도 되게 친밀한 마음을 가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궁 가면 마음 아프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하는 나의 전생이 떠오르면서 수락관 너무 고생했어. 힘들어. 저는 서파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 서파정 그 시립미술관 위에 있는 너무 거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거기가 흥선대원군의 별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항상 욕을 하거든요. 아, 양반 놈들 이렇게 좋은데 별장을 두고 이 경치 얼마나 좋았을 너무 거야. 좋죠. 예. 아, 양반 놈들. 양반에게 좀 이입은 잘 못해. 내가 양반됐을 것 같지 않아? 그랬을 것 같진 않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근데 가깝게 느끼는 건 사실 사실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하기 직전에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왔는데 그 양이 에이다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What makes someone to Asian? 무엇이 아시아인을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이 디아스포라의 시선에서 나올 수 있는 대사다라고 생각했고 전 두 분 대화 들으면서 여전히 제가 디아스포라에 대한 정의가 좀 확실하지 않다는 것과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되게 확장이 많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약간 파친코적 개념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나라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 정도? 근데 그게 아니라 인종 혹은 아까 얘기한 로봇과 사람까지도 해서 이 코고나다 감독이 굉장히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좀 확장을 시켰고 우리한테 생각할 여지를 많이 던졌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게 더 확장이 돼서 아까 키니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디아스포라 컨텐츠를 보면서 약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게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자신을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마음속에는 자아가 여러 개고 하여튼 그거는 이제 물론 국적이나 디아스포라랑 약간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감각들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 조금 더 이렇게 몰입하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디아스포라적인 특징도 있지만 SF 영화이기도 해요. 근미래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AI나 로봇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지만 이 시선이나 아니면 태도에서 좀 인상적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영화 중간에 로봇이 인간이 되기를 갈망하고 동경할 거라는 이제 제이크의 대사에 대해서 복제인간인 에이다가 그건 너무 인간적인 질문이 아닙니까? 라고 딱 일침을 놓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네, 저는 일단 원래 SF를 좋아하고 영화 AI 이런 거 되게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러거든요. 눈물 흘리는 건 어떤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SF의 흔한 어떤 인간이 되고 싶지만 인간이지 못해서 슬픈 AI의 그 서사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쵸. 그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같아요. 감정이 동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도 이제 그런 종류의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인간의 시선에서 보는, 예를 들어 여기 양의 기억들을 이런 기억들을 양이 남겼다는 것은 이 가족을 사랑했다는 거야 라고 느꼈다든가, 뭐 양은 그 양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 대사가 나오지만 당연하게 양은 인간이 되기를 동경했을 거라고 전제를 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봤었는데, 이 영화 자체는 좀 그런 영화가 아니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그래서 양이 인간을 동경하거나 인간이 되고 싶거나, 사실 양이 그런 것도 알 수가 없고 양이 이 가족을 사랑했는지 아닌지도 사실 알 수가 없죠. 그거를 영화를 보고 해석하는 거는 관객의 몫으로 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AI 연구원 7년차인 분과 이 AI와 인간에 대한 깊은 토론을 했는데, 그분의 입장은 이런 시선은 정말 인간적인 시선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AI는 결국에 이제 함수를 입력해서 그 함수대로 뭔가가 그 아웃풋이 나오는 존재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사랑이다 혹은 뭐 동경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그리움이다. 네, 그건 이제 굉장히 인간적인 시선이라는 거죠. AI는 예를 들어서 AI가 뭐 동경이라는 감정을 입력받을 수는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건 동경을 느껴야 돼 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그게 진짜 동경인가는 이제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토론을 하면서 그러면 인간의 감정이란 무엇인가, 뭐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는 그런 거를 관객의 몫으로 좀 넘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 되게 뜨끔했었는데, 왜냐면은 그냥 무의식일 것도 없이 그냥 양은 이 가족을 사랑했고, 맞아. 저런 로봇들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것 같고, 이런 인식으로 보다가 아이다가 그거 되게 인간들의 그런 일침을 딱 주는 순간, 그러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 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저는 뭐 연구원도 아니고 전혀 그런 지식이 없지만, 근데 그냥 딱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로봇이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없지 않나?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되게 인간다운 생각이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지점은, 계속 인간적인 시선이다, 인간적인 마인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인간적이란 말을 쓸 때는 되게 따뜻하고 되게 좋은 맞아요. 사람이란 의미로 쓰는데, 네.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적은 오히려 반대 의미라면 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약간 네. 그런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재밌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었습니다. 맞아, 그죠. 인간적인 시선. 거기서 저도 그 두 분의 말씀에 너무 동의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인간이 되지 못해서 슬픈 얘기가 아닌 거죠. 아닌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이러니들이 중첩이 되어 있는 게 되게 좋은데, 그렇게 일침을 놓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도 인간이 만든 로봇과 인간이 만든 그 영화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간적인 시선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진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시선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겹겹이 쌓여 있는 게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코 알 수 없어서 그게 해석의 부분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 근데 그거를 또 굳이 그렇게 뭐 냉소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기억은 양의 기억만은 아니거든요. 양의 기억이기도 하면서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눴고, 그래서 그 함께 대화를 나누는 부분들의 기억들이 그 인간의 기억으로 자꾸 재생이 또 되잖아요. 안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상호 교류를 분명히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해나간다는 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인간과 로봇이 얼마만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도 좋은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거랑 연결이 되는 게, 저희 뒤에 질문에서 왜 양이 남기고자 했던 건 뭘까? 라는 걸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거 아까 왜 우리 얘기했던 거죠. 양이 뭔가 진짜 사랑해서 이 순간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남겼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치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남아서 맞아. 그렇다고 양의 의지가 개입되지 아니 만약에 그냥 뭐 같은 시간에 몇 초 이렇게 동일하게, 그러면 그냥 얘가 인물을 선택해서 그런 거구나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가장 아름다운 걸로 추정되는 본인이 선택하는 듯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어려운 그쵸. 지점이에요. 네.
혼란이 있죠. 네. 근데 양이 그 기억한 것 중에 그 부부가 싸우는 장면도 있지 않아요? 싸우는 제이크 싸운 게 있어요? 아, 사이 그래요? 좋은 것만 있지 않나요? 사이가 저는 좋은 뭔가 사이좋은 부분을 거. 말다툼하는 장면이 있었던 기억에는 없고 아, 그냥 그래요? 영화상에 아, 그래요? 있었어요. 진짜 예. 사이가 오히려 좋은 것만. 그래서 저는 그 제이크가 오히려 그걸 보면서 맞아. 그랬던 우리 이렇게 우리 사이 좋았었는데. 그래서 그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는 게 맞아요, 약간 맞아요. 애정의 음. 행위였는데 그 기억을 보기 전에는 약간 계속 어색하게 못하다가 마지막에 딱 머리를 쓰다듬어 주죠. 그렇구나. 저는 그런 싸우는 장면도 있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 인간도 기억이 이제 감정가가 있는 기억이 더 잘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더 강렬한 감정을 느낄수록 나중까지 기억이 잘 남는데 뭔가 그런 것들이 아닐까? 양에게 어떤 조금 더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장면들 그게 아름다움인지 사랑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라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좀 저는 이 질문을 듣고는 좀 뭐랄까 냉정하게 생각이 됐어요. 테크노의 기억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데 이거를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나? 뭐 그냥 정말 무작위로 남았을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은 뭐 데이터가 이제 좀 그 메모리가 충분할 때 더 많이 기억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객의 입장이라고 결국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도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양의 어떤 의지로 이걸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긴 한데 또 아니라고 말하기에도 또 애매해서 뭔가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 진화 혹은 어떤 변화 같은 거를 겪은 게 아닐까? 왜냐하면 테크노 사피엔스라고 하죠. 테크노 사피엔스라는 이 물체를 유기체로서 부패도 한다고 하니까 유기체로서 사람들이 개발을 했는데 그거는 어쨌든 상품인 거잖아요. 상품이면 사실 우리가 뭐 냉장고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연구소는 있지만 이 존재에 대한 걸 연구하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어떤 박물관인가 미술관인가 거기에서 테크노사피엔스를 전문적으로 평생을 바쳐서 연구하는 기관이 있다는 거는 어떤 그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것 이외에 무엇인가가 있는 거고 아직 그런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테크니션들이 풀지 못하는 뭔가가 생긴 게 아닐까? 그래서 양이라는 존재가 되게 중요하고 이 양이라는 존재의 메모리를 통해서 이 테크노사피엔스 내에서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특별해지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AI 연구원에 이해를 했더니 네. 버그가 생겼겠지. 피도 눈물도 없는 MBTI T 아닙니까? T입니다. 저도 T지만 저도 T예요. 하지만 정말 버그를 연구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저는 근데 여기도 동의가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렇게 말을 해보기 시작하면 저게 이런 대화를 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차 얘기할 때도 이렇게 거기서는 굉장히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제이크는 뭔가 감각이 있는 사람이고 양은 지식만 있는 친구라서 마셔봐도 이렇게 막 쫄쫄쫄쫄 이렇게 관에서 뭔가 액체가 흘러가는 소리만 들리고 서로 그걸 알아. 얘는 느끼지 못한다는 걸. 그래서 굉장히 뭔가 쓸쓸한 느낌처럼 돼 보이지만 하지만 그 양의 기억에서 보면 그 차가 이렇게 흩어지고 차를 내리는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양도 스스로가 얼마만큼을 기억하고 있고 얼마만큼을 감각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양이 그때 얘기한 장소나 시간에 대한 진짜 필링을 느끼고 싶다고 했는데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닌가? 기억들을 보면 저는 그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너무 특별하게 생각해? 양을 너무 사랑하고 말았어? 아니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또 느낀다는 건 무엇인가 또 이런 그치.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뭔가를 감각했다라고 느끼는 게 감정인가 생각인가 신체 감각인가 그런 거에 이제 짬뽕인가. 근데 이제 양은 만약에 그런 그 쫄쫄쫄쫄 내려가는 느낌만 느꼈다면은 신체 감각은 있는 거긴 하죠. 있긴 하지만 네. 우리가
인간 같은 미각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거지 않아요? 그럼 미각을 개발시키면 양도 감각이 있어질까요? 그럴까요? 그 고추장 먹을 때 어땠죠, 양이? 먹긴 먹고 그 먹고 식사는 같이 할 수 있는 거 느낌을 아니에요? 말을 안 했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아버지랑 어머니는 했었잖아요, 그쵸? 맛있었던 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훌륭하다고. 훌륭하다고는 말했어요. 근데 양은 안 했어. 양도 했어요. 양도 했나? 네. 그렇다면 양이 거기서 표현을 한 거는 정말 맛이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그 레시피를 잘 따랐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맛있다를 내가 어떻게 그치, 인지하는지 그치. 프로그래밍이 된 그거대로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설계가 돼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게 막 저도 쓸쓸하게 느껴지다가도 이런 시선에서 생각하면은 그냥 조금 덜 개발된 AI가 아니었을까. 만약에 미각 그 세포가 비슷한 걸 만들었다면은 걔도 그걸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네. 저도 그게 인간에게 그러면은 인간이 느끼는 그 제이크가 말하는 형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할 때 분명히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차를 마셨을 때 이렇게 총체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로봇이 감각 세포를 개발해서 그런 걸 느껴지게 할 수 있다. 그거랑 뭔가 이 AI 쪽과 연결을 해서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것까지 모두가 설계가 되는 상태라면 그때 인간과 느끼는 게 똑같나? 그걸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어제 그 친구와 결국 얘기가 나온 게 인간을 이렇게 최대한으로 분석해서 그걸 구현하면 그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게 결국 과학 철학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을 합치면 전체가 되는가.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인간에 대해서 다 그 정도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인데 이게 만약에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거의 이제 99.9%에 가까워지고 그거를 똑같이 구현을 한다면은 걔는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왜 얼마 전에 구글인가 어딘가에서 왜 엔지니어가 AI를 개발했는데 랑 얘기를 나누다가 AI가 나에게 또 그런 감정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를 이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 라고 상부에 보고를 했다가 뭐 까였다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그거는 자기들이 프로그래밍 하지 않았는데 AI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예상을 뛰어넘는 단순히 버그라고 하기 애매한 그런 어떤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키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을 완벽하게 우리가 모르니까. 인간의 메커니즘. 근데 그 정도로 가면 진짜 인간이랑 그 존재의 차이가 뭔지에 대한 좀 철학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서는 저는 이제 양이 남기고자 했던 건 뭘까? 우리가 이제 남겨진 걸로 추론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 대답이 그 릴리슈슈 주제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뭐 인간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지만 글라이드죠. 그래서 글라이드라는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그냥 멜로디가 되고 싶어요, 뭐 바람이 되고 싶어요, 뭐 바다가 되고 싶어요 라는 얘기고 그 가사를 보면은 항상 그 세계의 하나, 하모니의 한 멜로디 이런 식으로 어떤 전체의 한 부분이 되는 걸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인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총체적인 세계의 한 부분, 어떤 소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그나다 감독의 인터뷰에 똑같이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프터양은 단지 인간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저 존재하면서 어떤 형태든 세상의 일부가 되는 것에 관한 영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노래를 쓴 이유에 대해서. 정말 디아스포라 영화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정의가 아니라 존재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좋았던 장면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 포토 원세컨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키니는 좋았던 장면을 질문하셨을 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이 영화가 엄청 임팩트 있는 장면으로 구성된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시적인 영화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나오는 영화라서 장면이 확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좀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한 거 하나는 그 가지, 나뭇가지에 대해서 양이랑 그 미카인가? 미카. 네, 미카가 얘기하는 거기까지는 안 들었어요. 두 번 봤어요. 초반입니다. 네. 그 대사가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종이 다른 나뭇가지를 이렇게 접붙이기를 해서 걔가 또 새로운 그 종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그 디아스포라 그 영화로서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기복진. 저는 하게요. 대답해 말았다. 대답을 하고 말았어. 네. 저는 막 의미보다는 그냥 영상들이 되게 좋았고 그 오프닝 댄스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게 끝에까지는 안 잡고 일단 너무 오프닝인데. 아니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의 가족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프닝 댄스에 나오는 가족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뭐랄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런 걸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가족의 형태를 제한하지 않을까? 뭐 3인 4인의 뭐 어떤 어쩌고 저쩌고로 동성이나 이런 거 아마 허락 안 해줄 것 같고. 근데 거기 보면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여성 4명으로 여성 된 4명이 가족이 나오죠. 예. 네. 그래서 그 오프닝 시퀀스가 되게 신나고 나도 저런 거 있으면 참여해보고 싶다. 연습 같이 하고 재밌겠다. 이제 그런 생각했었고. 저는 그거 보면서 파친코 감독. 맞아. 오프닝에서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하는구나. 맞네. 그러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게 4인 가족이라는 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통 4인 가족이 표준적인 가족의 약간 형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너무 그 구성원들이 다양한 게 엄청 다양했어요. 네,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에이다 가족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인간 가족도 있는 거지. 맞아.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볼 때 또 잠들 뻔했는데 잠이 안 들었던 게 그 이제 제이크가 이제 안경을 쓰고 양의 기억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되게 환상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 영상이 우주처럼 진짜. 그 장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뭐 거기서 나오는 그 기억들의 장면들이 되게 홀린 듯이 봤어요. 다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약간 입이 떡 벌어지죠. 너무 아름답다. 이게 되게 영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들이구나 이러면서 저는 그런 장면들이 좋았습니다. 저 생각났는데 아까 얘기한 그 가지 그 장면도 좋았지만 그 양이 자기 릴리슈슈라고 써있는 티셔츠 입고 거울을 바라보는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양이 뭔가를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밴드 공연도 보러 가고 그래서 그런 취향이 생긴 자신을 보는 거, 자아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렇죠. 그 티셔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기억 속에서 양이 자기를 바라보는 게 3번 나오는데 그 릴리슈 티셔츠 입고 거울 보는 거, 그리고 잠깐 머물렀던 집, 아주 잠깐 거기서 이제 여러 개의 거울이 겹쳐져 있는 데서 자기를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자기가 여러 개야. 그걸 바라봐. 그리고 왜냐하면 그 상황이 제이크가 닷새밖에 안 쓴 거의 새거나 다름없는 로봇이라고 받아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의 역사가 굉장히 여러 개고 양이 인연을 맺어온 가족들도 여러 가족과 여러 사람이라는 거가 드러나는 어떤 단초가 되는 시작점일 때 그런 여러 개의 거울이 나온다는 것도 되게 상징적이고 의미가 좋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진짜 에이다와 함께 나란히 거울을 바라보는 장면. 그래서 금방 킴님 얘기하신 대로 어떤 자아 혹은 뭐 감정, 우정, 애정 이런 게 이제 생긴 사람과 함께 자신을 바라본다 이런 게 되게 좋았고, 사실 왜 기억이라는 게 내가 바라본 세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내가 있을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진짜 여기서처럼 거울을 본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찍어준 사진을 본다거나 그래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억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는 좋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엄마 이름이 뭐였더라?
키라. 키라와 양의 그 대화 나누는 장면이 가장 좋고 어떻게 보면 와 진짜 너무너무 대단한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뭔가 임팩트 있는 대사 이거죠. 저도 여기서 그쵸. 네. 너무 슬프면서 끝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게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한 양의 애프터라니 이 영화 미쳤다 이렇게 진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대사를 치잖아요. There's no something without nothing. 이게 부재가 없이는 존재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전체랑도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좋은 대사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그 장면에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가 뭔지를 모르게끔 계속 앵글도 계속 달라지고 같은 대사를 계속 여러 번 치는데, 근데 그때 그 키라의 감정이 다 다르거든요. 키라가 이제 양의 어떤 죽음이죠. 죽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순간이잖아요. 그 전에는 사실 고칠 수 없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돼. 무브원 해야 돼. 계속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가족의 죽음에서 왜 다들 이제 슬픔에 잠겼을 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무브원 하자는 사람이 이 친구의 어떤 죽음이나 끝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말했던 걸 떠올리면서 지금의 슬픔에 잠기게 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여러 번 재구성함으로써 저는 약간 울먹이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키라가 이 말을 듣고 약간 울먹이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너는 어때? 이렇게. 그때 그 울먹이는 것이 그 당시에 울먹였을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감정이 거기 들어간 건데, 그렇다면 이 장면은 지금과 과거가 함께 존재하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비현실적인 씬이고, 그걸 통해서 뭔가가 연결이 됐고, 지금 과거와 현재가 연결이 됐고, 그러면서 뭔가 감정이나 추모나 애도의 감정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땅 떨어지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나비가 나오잖아요. 나비가 이제 노자 얘기도 하고, 노자 장자 이렇게 하니까 장자의 호접지몽을 우리가 다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호접지몽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나비인가 내가 장자인가.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가 과거인가, 지금의 이 감정은 죽음을 알고 난 뒤에 애도인가, 뭐 그런 것들이 모두 혼재되어 있고, 그게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런 것까지 쭉 나아가는 정말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훌륭하다. 이 영화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설명해 주신 거 들으니까 저는 아까 대화를 언제 했어? 막 이런 대화를 했어? 막 이제 말하니까 떠오르면서 진짜 대단하다. 여기 장면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셨네요. 굉장히 몰입해서 들었어요. 저도요. 너무 훌륭하다. 멋있어.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으면 되게 이렇게 크게 해석하고 싶나 봐, 사람이.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장면에 대해서 꼭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영상이 정말 아름답죠. 이 감독이 그 무슨 비디오 에세이스트 출신이래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영상물 속에서 그 핵심만 착착착착 빼가지고 만드는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직접 이 영화도 직접 편집을 했고. 그래서 처음 들어봤어요. 비디오 에세이스트. 네네네, 그런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말 몽타주의 신이다 이 사람, 그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또 어디서 보니까 그런 기억들이 마치 아이폰에 있는 그 라이브 포토, 그러니까 나는 사진을 찍지만 앞뒤로 3초간 해서 뭔가 동영상도 아니고 사진도 아닌 어떤 순간을 저장하는 그런 거가 떠올리게 한다. 인간이 뭔가를 저장하거나 기억하거나 그런 의지나 욕망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세컨 앱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루에 1초씩 이렇게 저장을 해서 그거를 몽타주로 한 달 혹은 뭐 더 지정하는 날짜별로 몽타주를 만드는 앱이 있어요. 전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꾸준히 하시는 우리 파기양님이 계십니다. 제가 2년여를 그걸 그쵸. 꾸준히 했으니까. 꾸준히 매달 그러게, 저는 2년이라니. 구독자거든요. 파기양 원세컨 구독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할 때 어떤 마음인지 그걸 남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 여기 써놨잖아요. 의미요? 저요? 의미요? 의미 하나도 없는데 그냥 습관 이런 거? 습관. 근데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관심을 받는 걸 일단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최근에 인정을 하게 됐고, 근데 그 관심이 타인이 저한테 관심을 주는 게 그거 가장 바라지만 제가 저를 관심을 주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걸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SNS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 20살 싸이월드부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얼마 전에 보건대서 들어가 봤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난 변한 게 이렇게 하나도 열심히도 없구나. 해놨다. 진짜 사진이 5,000장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쩐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근데 저는 좀 후회가 없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랬었지, 이런 생각을 했었지 이러고, 또 며칠 전에는 그 블로그에도 제가 또 블로그 잠깐 했었더라고요. 거기 썼던 7년 전에 제가 쓴 걸 보고 혼자 나 열심히 살았구나 울컥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순간들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저를 약간 비교를 하면서 조금 더 그때보다 성장 혹은 달라진 나를 보는 재미 같은 게 있고, 원세컨앱 같은 경우는 그냥 기록한다는 게 제가 일단 아주 단순한 의미로는 제가 꾸준히 하는 게 일을 하는 거 말고는 없어가지고 뭔가를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이런 거라도 꾸준히 한다라는 게 있고, 기록해놓으면 재밌는데 재밌어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한 달 내지 한 달씩 모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날짜 설정을 할 수 있어서 또 한 달 단위로 만들어서 SNS 업로드를 하고 1년 되면 1년치를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그냥 그런 저 스스로에 대한 관심이 풍부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셋 다 SNS를 하잖아요. 네. SNS를 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저도 싸이월드부터 열심히 했어요. 1초는 그때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 자기 SNS 자기가 제일 많이 보잖아요. 제일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내 기억을 소환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물론 이제 올릴 때는 남들이 어떻게 볼지를 너무 생각하지만 결국 쌓여 있는 기록은 지금 양의 기록을 가지고 자기 기록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기억을 소환하는 어떤 도구로서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진짜 무섭지 않아요? 저도 블로그도 있고 이글루도 있고 막 SNS 오만 거 스토리. 있거든요. 이거 어떡해. 이글루 오랜만에 내가 어느 날 비명 행사하면 이거 어떡해. 너무 무서워. 이 자리 빌어 말씀드리는데 알아서 걸러 삭제 좀 해주세요. 넘길게요. 안 돼요? 네, 가족이 해야 돼요. 가족이 제 거 보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큰일 나요. 항상 걱정이에요, 그게. 말도 안 돼. 전반적이네요. 네. 저는 일단 그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여행 가면은 영상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좀 인상적이라고 느껴지는 장면들은 사진도 찍지만 영상을 주로 찍는데, 그게 원래 저는 약간 어릴 때부터 좀 기억 남는, 그러니까 이 순간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 같다라는 느낌이 오면은 그걸 머릿속에 좀 앨범에 저장해 두듯이 굉장히 아이유가 약간 그러더라고요. 아이유 최근에 무슨 영상을 봤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고개를 칸에서 네, 칸에서. 때.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하는 건데? 라고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천천히 좀 슬로우 모션을 돌려서 그 장면을 기억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그게 이제 제 기억도 기억이지만 그 영상으로 남겨두면 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도 사진인데 영상은 그때 소리나 공기의 느낌이나 내가 느꼈던 감각이나 이런 게 더 잘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게 더 잘 기억하려고 영상을 저는 찍고, 그리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백업을 해두는 거는 저는 추억팔이가 약간 취미인 사람인데, 네, 그 SNS 아까 얘기하셨듯이 제가 보려고 올려요. 근데 막
가끔 사람들이 SNS는 그 사람의 좋은 면만 올리는 거다. 그걸 약간 안 좋은 의미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에게 굉장히 좋은 데이터거든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순간만 올리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봤을 때 아 맞아 나에게 이렇게 좋은 순간들이 많았지라고 다 좀 긍정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그게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갖는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저는 좋은 기억들을 훨씬 더 잘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 나쁜 기억 같은 게 되게 강렬해서 맞아요. 많이 잘 생각나고 그리고 떠올리면 맞아요.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좀 소환이 되잖아요. 근데 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을 위주로 해서 네. 재구성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이크가 찾아갔을 때 물고기집이 돼 있잖아요. 그 로봇을 네.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재밌었던 게 여기서 로봇을 팔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이 물고기 가게 전에는 기억을 파는 가게가 있었다 맞아, 이렇게 맞아, 얘기를 맞아. 메모리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메모리얼 막 메멘토 여기까지 가거든요. 메모리얼 메멘토 그러니까 기념품 기념품까지 가는 거죠. 그분도 아시안이어가지고 뭔가 단어가 좀 서투시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메멘토까지 가요. 그거는 기념품이잖아요. 여행 기념품 같은 게 기념품 가게였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받아서 그 할아버지가 다시 그래 메모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남겨놓는 물성으로 남겨놓은 것이 즉 메모리가 된다는 거를 또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아까 아침에 했습니다. 훌륭한 해석. 근데 진짜 뭐라도 뽑아낸다. 그 마음으로 오늘 갔지. 자기가 좋게 본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네. 그게 가능하네요. 뭐라도. 아까 영화적 체험이라고 이제 처음에 키니님께서 이 영화를 보시고 이건 되게 영화적인 체험을 한 것 같다는 말이 되게 좋게 들려서 저도 네. 봐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게 어떤 뜻으로 하신 건지 얘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몇 년 전에 사람들이 기억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모든 걸 언어화해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때도 그게 다 문장의 형태로 이렇게 생각이 나서 얘기하고 제가 이제 춤 배운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춤도 저는 그 동작을 바로 못 따요. 그 동작이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서 그거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서 그걸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사는 사람인데 최근에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그냥 어떤 장면이 영상으로 이렇게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음악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뭔가 그 이미지로 느껴질 때도 있고 이렇대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전 예술가가 아니지만 전 예술하면은 소설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나 그림이나 영화는 못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이미지로 이제 세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볼 때면은 되게 좀 동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미지로서 뭔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여줌으로써 그 관객에게 뭔가를 체험하게 하는 이런 거를 볼 때 저는 굉장히 부럽고 이게 이제 영화라든가 영화도 사실 종류가 다양하지만 이런 종류의 영화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서 굉장히 제가 그 감히 평가를 하자면은 그런 영화 중에 거의 최상의 체험을 하게 해준 영화라고 좀 느꼈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아니에요. 너무 알겠네요. 저도 되게 비슷한 타입이어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그림책 학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림책을 만드는 그 한 8주간의 클래스였어요. 그래서 갔는데 대체로 저는 이제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뭔가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간 건데 거기는 대체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오신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하면 할수록 이분들과 내가 세상을 감각하는 게 정말 다르구나. 이분들은 정말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인 거고 그걸 되게 느끼고 금방 얘기하시는 거 똑같아요. 저도 동작 같은 거 똑같이 그렇게 안 그런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굉장히 영화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도 그런 사람인 거죠.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영상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순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일단 영상이야. 영상을 먼저 던져. 그런 다음에 그걸로 이야기가 재구성이 되는 네, 순서가 영화인 다르네. 거예요. 네, 순서가 완전히 다르고 그거야말로 영화가 해낼 수 있는 일인 거죠. 이거는 소설이 해낼 수 없죠. 그래서 굉장히 영화적이라고 느꼈고 그것이 이 애프터 양을 하는 제이크의 어떤 여정, 이미지로 이야기를 만드는 자기가 본 영상으로 양의 어떤 생애, 양의 역사, 양의 감정까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진작으로 이야기로 엮어나가는 이 과정과 이 영화의 형식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굉장히 영화적인 영화다. 그래서 영화적 체험 그래 그거야 이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두 분이 말씀하신 건 이제 좀 그 은희경의 태어난 인생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딱 은희경이 그렇게 사람을 분류해요. 사람은 이야기적 인간과 이미지적 인간이 있다. 근데 저는 그 분류를 몇 년 전에 읽고 굉장히 공감했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이미지적 인간이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너무 아름다운 영상들이 많아서 이 영화가 되게 힙하다. 그래서 뭐 아쉽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거든요. 어떠세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영상이 다 아름다워서 홀린 듯 봤다라고 하는데 그 홀린 듯 보는 한편으로 되게 인스타그램하고 그런데 저거 하나하나 캡처해가지고 바탕화면이나 이런 데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힙이라는 단어에 약간의 뭐랄까 살짝 부정적으로 뉘앙스를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에 힙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 조금 거절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영화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성도를 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프터 양은 그런 영상적인 부분에서 점수를 높이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볍다던가 힙하다라고 뭔가를 붙이는 거는 조금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인스타그램 생각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 자체가 이미지 베이스 SNS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성격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방금 이미지적 영화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거를 힙하다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좀 폄하하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힙하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쪽이 대체로 이제 그냥 유행 따라 힙하게만 예쁘게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다른 아쉬웠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건 없을까요? 이 영화에서? 졸려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고 사실 이제 저는 엄청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대체로 취향이 잘 맞고 우리가 했던 작품들도 보통 비슷하게 좋았던 건 좋잖아요. 근데 두 분은 다 너무 막 애프터 이런 나는 미쳤나 왜 졸려 내가 아무리 요새 너무 피곤해도 두 번 더 졸린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약간 힘을 얻은 거 저 말고도 그런 평이 너무 많고 그쵸, 맞아요. 졸기 정말 잠이 잘 오는 영화다 이런 평이 많아서 근데 졸리고 앞서 초반에 저는 말했듯이 평소 어떤 영화를 좋아했는지에 따라서 갈릴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좀 정적이고 느슨한 영화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좀 몰입을 안 자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메시지가 되게 선명하다던가 뭐 반전이 있다던가 키리키린이 있다거나 그렇지 그래가 이렇게까지가 정적이지만 안 자는 거는 키리키린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특징적인 게 저한테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만으로 저의 집중을 끌어내기는 어려웠다. 졸렸다. 네. 큰 아쉬움이었다. 졸린 영화예요. 맞아요. 잘 어울립니다. 음악도 굉장히 맞아요. 음악도 굉장히 무슨 이렇게 유튜브에서 한 2시간 연속 이렇게 듣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이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같이 보면 좋을 작품들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생략도 가능. 저는 릴리 슈스의 모든 것 근데 제가 거의 10몇 년 전에 봐서 기억이 정말 하나도 안 나요. 단 하나도 나지 않아서 참 다시 봐야겠다. 전 노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요. 저도 이런 노래가
그래서 저는 FT양은 보고 난 저의 소감은 다만 노래만이 남았네. 노래 너무 좋다. 노래 너무 좋아요. 네. 하루 종일 듣고 있어요. 진짜 출퇴근길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요. 아, 키리님은요? 저는 따로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저도 딱히 이렇게 골라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애프터양을 하고요. 애프터양 되게 길게 얘기했다. 그죠? 그리고 저희 아까 앞서 말씀드린 1주년 이벤트를 한 번 더 이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응모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파기현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응모하는 방법은 자유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생각해봤는데 지난 작품들의 댓글을 달면 저희가 조금 확인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영상 카테고리에 이 애프터양 요 작품에만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보는 걸로. 그래서 유튜브도 그렇고 팟캐스트, 팟빵도 그렇고. 네. 그리고 개인정보 같은 거는 저희가 메일로 긴밀하게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냥 이제 응모를 한다고 받고 싶어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랑 팟빵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인스타랑 트위터는 저희가 꼭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것 같아요. 뭐 해시태그가 될 수 있고 리트윗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응모를 가볍게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한 6권의 책을 전달을 해드릴 거고, 그 책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키리님은 수잔 손택의 은유로서의 질병과 미셸 자우너의 H마트에서 울다. 남매 여름 죄송해요. 남매 여름밤 각본집과 환상의 빛 소설집입니다. 황정은의 일기 그리고 최유한 작가의 고통맛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 거고, 저희가 앞서 몇 명이었죠? 현재 유튜브 구독자 25명, 팟캐스트 46명. 여러분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기억하시고 응모 팍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끝인사 1주년 동안 같이 이제 함께 해오신 구독자 여러분들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키님 먼저? 저희가 뭐 음질이 사실 좋지가 않고 맞아요. 다른 팟캐스트에 비해서 이렇게 막 좀 정제되지 않은 느낌인데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하게 된다면은 이제 업그레이드도 할 생각이 있으니까 꾸준히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생각 안 했는데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저의 몇몇 지인들과 또 모르는 분들이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키니가 말한 것처럼 정제되지 않고 약간 어수선하기도 한 것 같은데 들어주시고, 또 피드백이 없었지만 한 분 정도는 있었어요. 굉장히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되게 감사했고, 그래서 저희가 불규칙한 업로드 일정과 이런 거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런 구독자분들께 가장 큰 감사 인사가 1년 동안 이걸 할 수 있었던 저희 친구들한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나아지는 저희 여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게 신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릴리즈를 했을 때 안 보이는 누군가가 저기서 듣고 있고, 그리고 공감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뭔가 커넥팅이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고, 그런 지점들이 항상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저도 이거를 1년 동안 하면서 친구들과 너무 좋은 대화와 그리고 곱씹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항상 있어서 정말 기분 좋은 경험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